오늘은 효과가 검증된 학습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하는 방법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번 읽기, 몰아서 외우기, 밑줄 긋기. 그런데 연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남는 공부가 뭔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시험을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을 배우고, 직장에서는 대인관계, 직무기술을 배우고, 또 나이가 들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을 익혀야 하고, 키오스크나 새로운 핸드폰 사용법 같이 그래서 배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죠. 그래서 배운다는 건 기억에 남아야 되는 건데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한 거랑 똑같겠죠. 결국 좋은 학습법이라는 건 나중에 꺼내 쓸 수 있게 기억에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첫째는 많이 보면 외워지겠지 하는 생각. 그런데 반복해서 읽는 건 익숙해지는 거지 실제로 내 거가 되지는 않는 거죠. 익숙해지니까 아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거고 둘째는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집중 연습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연구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한 연습은 빨리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벼락치기 시험 공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지식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셋째는 쉽게 설명해주면 잘 배운다라는 건데 이건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도 조금 힘들게 배운 게 더 오래 간다고 해요. 머리가 약간 불편해야 뇌가 이건 중요한가 보다 하고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인지적 불편감을 느낀 거고 뇌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러면 왜 한 번에 반복해서 읽는 게 위험하냐면 읽으면 아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읽으면 더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익숙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는 느낌이지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학습 능력이 높은 집단, 한 그룹은 낮은 집단,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 그룹은 한 번만 읽게 하고 다른 그룹은 연달아 두 번 읽게 있어요. 낮은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읽은 다음에 바로 또 여러 번 읽는 건 시간 대비 효율이 진짜 낮다는 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읽고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보기 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간격을 둔 복습이 오히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착각들은 왜 생기냐?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점검을 안 해서 그래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과대평가를 해서 그렇죠. 밑줄 치고 필기한 걸 다시 읽으면 나 공부했어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건 느낌이지 실제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로 아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있는 질문들로 평가해 보면 돼요. 핵심 개념을 자체적으로 시험해 보았는가? 문제를 내보는 거죠. 그리고 개념을 정해 보았는가? 그리고 핵심 내용을 질문으로 바꿔봤는가?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보았는가? 배운 내용을 사전 지식과 연관지어 봤는가? 교재 밖의 사례도 찾아봤는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학습이 잘 될까요? 주로 이건 내 얘긴데 하고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하고 일상과 지식이 연결됐을 때, 그래서 학교 수학책도 일상생활과 연결지어서 교과서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봤을 때, 이럴 때 잘 배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교화가 뭐냐면 내 말로 다시 말해보기.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보기.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 연결해보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머리가 꽉 차버리는데 말로 설명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조금 더 정교화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고 이러면서 지식의 형태를 잘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언어로 바꾸는 순간 그건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존 지식하고 연결된 내 진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교화를 자꾸 하면 저장 공간이 넓어져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초 위에 지식 쌓기예요. 새로운 걸 배울 때는 항상 기존에 아는 게 있어야 지식이 잘 붙잖아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보면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하면 정상 착륙부터 잘 해야지만 비상 착륙도 할 수 있겠죠. 수학으로 치면 분수 계산이 안 되는데 비례식 들어가면 당연히 힘들죠. 곱셈 구구가 약한데 약분시키면 당연히 버벅이고. 그래서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이해 속도도 높고 연결고리도 많고 기억 지속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교차 연습인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부피를 공부한다고 하면 직육면체 부피에 대해서 쭉 풀고 그다음에 원기둥 부피에 대해서 쭉 풀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게 할 때는 편한데 실제 시험이나 문제들이 섞여 나오면 헷갈려요. 그래서 연구에서 하는 말이 섞어서 연습하고 교차 연습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 유형을 섞어서 하면 이 문제는 이 원리를 쓰는 거구나 하는 응용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처음 보는 문제나 도형이 나와도 훨씬 적용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20문제씩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네 가지 유형을 5문제씩 섞는 게 더 좋겠죠. 저희 교육원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디딤돌 원리라는 책을 한 권을 공부할 때 저희는 1단원 다 하고 2단원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엔 아이들이 1단원 배우고 2단원 배우고 6단원 갔다 왔더니 1단원에 대해서 많이 까먹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원에 대한 개념, 2단원 개념 이런 식으로 개념만 먼저 쫙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응용을 배우고 전체적으로 단원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기억에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또 하나는 상황을 살짝씩 바꿔보는 연습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20개 풀면 사실 아이들은 5번쯤부터는 생각 안 하고 풀죠. 그런데 비슷한 문제인데 숫자나 조건을 조금씩 바꿔주면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이에게 힘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럴 때 내가 저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남겨둔다고 해요. 구구단을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구구단을 정순으로 역순으로 여러 번 외우는 데서 끝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외웠다면 모든 단을 섞어서 학습지나 문제를 풀이해보는 게 오히려 구구단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구구단처럼 아이가 정순, 역순 순서대로만 하는 편한 방식으로만 하면 내가 일을 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섞어서도 해보는 조금 낯선 방식으로도 해봐야지 지적 자원이 총동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듣기도 하고 말로 설명해 보기도 하고 친구한테 가르쳐 보기도 하고 문제도 바꿔보게 하고 이렇게 조금씩 비틀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역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큰 흐름을 알면 작은 디테일이 잘 붙잖아요. 이 시대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사건 이름이나 연도는 훨씬 쉽게 붙겠죠. 추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공식부터 외우는 것보다 이 공식이 생기게 된 상황을 알면 덜 헷갈리겠죠. 이거 왜 배워요? 라고 물어볼 때 다음 단원에서 이걸로 우리 도형 넓이 구할 거야. 또는 중학교에 가면 이걸 문자로 똑같이 또 할 거야. 이렇게 연결해주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간다고 합니다. 심성 모형 만들기는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구조도를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이 어떻게 올지 미리 머리로 그려놓고 기다리잖아요. 직구가 올지, 커브가 올지, 그럼 난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도 이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문제가 와도 거기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복잡한 것도 빨리 배운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 단원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라던가 오늘 배운 거를 색깔짜리 표로 정리해보라던가 또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문제에 어떤 조건이 있어? 뭘 말하고 싶대? 어떤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말해보거나 구조화시키는 연습만으로 이 심성 모형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공부할 때 아이들이 어렵다, 자꾸 틀린다. 이건 사실 나쁜 신호가 아니라 이때가 뇌가 제일 열심히 저장하는 때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쉬운 걸로 바꿔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조금씩 레벨을 올려주는 것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창의력이 더 중요하니까 학습 지식은 조금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린 연령의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창의력이든 사고력이든 결국 쌓아둔 지식이 있어야 발휘되잖아요. 기본 개념이 없으면 비교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새로 조합할 재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지식을 충분히 넣어주고 그걸 다양하게 써보게 해야지만 창의력, 사고력도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배우기 쉽다고 느끼는 공부는 대체로 오래 남지 않죠. 좀 힘들고 다양하게 섞어서 하는 공부가 오래 남는 거고 읽기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고 지식은 창의력의 적이 아니라 연료라는 거.